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후반의 서울 가까운 경기도에 사는 여성이에요. 얼마 전 친한 언니들 모임에 갔는데 사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또래들보다 언니들과 마음이 잘 맞아서 종종 만나거든요. 언니들이 재미있어하는 거 보니 나한테도 맞겠다 싶어 들어봤죠. 정말 처음 들었을 때부터 같이 화도 냈다 웃었다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처음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 떠오르더군요. 좋은 인연도 아니고 인생 살면서 다시는 보지 말자 했던 아주 최악의 사람들이라 깊이 묻어두고 지냈는데 사연 들으면서 그때 일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때 다 털어내자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저는 부모님이 늦게 본 자식이라서 친구들보다 좀 과보호를 받으며 자랐어요. 처음 학교 들어갔을 때에는 체육 시간에 제가 다칠까봐 엄마가 몰래 와서 운동장에 있는 저를 지켜보다가 집에 가실 정도였죠. 지금이야 부모 중 한 명이 학교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가는 게 당연한 문화가 됐지만 제가 자랄 때는 안 그랬어요. 학교에서 집까지 바로 코앞인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다른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집에 가거나 피아노 학원으로 가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엄마가 기다렸다가 집에 데려가고 아침에도 학교까지 데려다 주셨죠. 그런 게 어떤 아이들 보기에는 거슬렸는지 2학년이 되자 반 아이들 중 좀 거친 애가 저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야, 김공주, 너는 안 끼워줄 거니까 저리 가. 갑자기 왜? 지난번에도 쉬는 시간에 같이 고무줄 놀이 했잖아. 그리고 내가 왜 공주야? 내 이름은 은선이야. 넌 맨날 엄마가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러잖아. 혼자서 학교도 못 오는 애랑 안 놀 거야. 저는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았고 학교에 데리러 온 엄마와 손도 잡지 않고 집에 갔던 기억이 있네요. 나도 이제 혼자 학교 다닐래. 다른 애들은 다 혼자 다니잖아. 나도 엄마랑 같이 안 갈 거야. 라며 투정을 부렸고 엄마는 떼쓰는 저를 달래느라 한참 애먹으셨던 게 지금도 생생하게 떠올라요. 그렇다고 부모님의 과보호가 덜하지는 않았죠. 저는 자라면서 저 혼자 잘할 수 있다는 걸 부모님께 보여드리려고 굉장히 애를 썼고 중학교 때에는 일부러 배구부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부모님은 독립적으로 모든 일을 하려는 저를 보며 마음을 많이 졸이셨지만 결국 제가 다른 애들보다 과외도 하지 않고 대학에 들어가는 걸 보며 한시름 놓으셨어요. 네가 배구부에 들어가서 다치고 오는 걸 보며 큰일이라도 날까봐 걱정했던 게 엊그제 같은 게 우리 딸 정말 기특해. 내가 그랬잖아 엄마. 나 그렇게 약하지 않다니까. 앞으로 더 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 이제 엄마 아빠도 마음 놓고 우리 딸 앞날 축복만 할게.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늦은 나이에 얻은 외동딸이 어디 가서 미움이라도 받지 않을지 늘 걱정하셨던 건 알고 있었어요. 어른이 돼서 알게 된 건데 제가 초등학교 때 따돌림 받았다는 걸 엄마도 알고 계셨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제가 창피해할까봐 그 오랜 세월 동안 한마디도 입 밖에 꺼내지 않으셨던 거예요. 저는 대학에 가서도 과 동기들과 원만하게 잘 지내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어렸을 때 받은 상처는 평생 남는다고 하잖아요. 같은 나이의 아이들에게 따돌림 당했던 게 마음에 남아서인지 저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편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됐던 따돌림이 졸업할 때까지 계속됐었거든요. 과에서도 동갑보다는 재수를 해서 들어온 언니 오빠들과 더 친해졌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보다 먼저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죠. 대학교 3학년 때 같은 학년 언니의 친구 모임에 따라갔다가 한 남자를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제게 호감을 보이며 티가 나게 저한테 친절을 베풀더군요. 뭐야, 은선이한테 마음 있는 거야? 티나게 은선이만 챙기네. 야, 너 속 보여. 뭐가? 여기 우리는 다 친한데 혼자만 낯설잖아. 어색할까봐 그러는 거야. 혹시 제가 이러는 게 불편해요? 아니에요. 너무 잘해주셔서 좀 죄송하긴 해요. 거봐, 안 불편하다잖아. 본인도 괜찮다는데 왜 네가 오바야? 그리고 미안해하지 말아요. 우리보다도 어린데 챙겨주는 게 당연하죠. 그 사람은 모임이 끝나고 다른 날
저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자상하고 조용한 말투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귀는 사이가 됐죠. 은선이 너 명호랑 사귄다며? 걔가 남자답고 박력 있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자상하고 섬세하긴 하지. 동호회에서 만나서 잘은 몰라도 나쁜 애는 아니야. 잘해봐.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언니 말처럼 조용하고 괜히 큰 소리 안 치는 거에 더 끌렸어. 앞으로 이 만남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나쁜 인상은 안 남기려고 해. 언니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잘할게. 얘는 별소리를 다 한다. 그건 너네 둘이 알아서 하면 되는 문제고 우리 사이는 우리 사이지. 명호 때문에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지 말자. 여전히 따돌림 당했던 기억 때문에 친구 관계가 조심스러웠던 저에게 언니는 호탕하고 큰 마음으로 안심시켜줬어요. 생각해보면 제 주위에 그런 마음 넓은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원만하게 살 수 있도록 지탱해줬던 것 같아요. 그 사람과 만나던 중 한 번은 크게 싸웠던 적이 있어요.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된 게 여동생하고 엄마만 엮이면 자꾸 저하고 약속했던 것도 취소를 하고 연락도 안 하더라고요. 한 번은 약속 장소에 나와서 저를 만나기까지 했는데 공중전화로 집이랑 통화를 하더니 가버리는 거였어요. 여동생이 급한 문제가 있다고 들어오라고 했다더군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고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4학년이었던 저는 가끔 소개팅이나 선짜리가 들어왔지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전부 거절했었거든요. 그날은 너무 화가 나서 마침 이야기가 나온 소개팅 자리에 나가기로 했어요. 그 사람한테는 연락도 하지 않았죠. 소개팅을 하고 며칠이 지나서 남자가 학교 앞으로 찾아왔어요. 은선아, 네가 화가 많이 난 것 같더라. 소개팅 나갔다는 얘기 들었어. 그동안 네가 그런 걸로 한 번도 나 힘들게 한 적 없었잖아.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 반성 많이 했어. 같이 영화 보러 가기로 해서 만나놓고 집으로 다시 간 건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난 너하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소개팅 같은 건 안 하면 좋겠다. 오빠가 힘들었다는 건 알겠어. 근데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하니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아. 나한테 한 번도 그런 눈치 준 적도 없잖아. 좀 당황스럽네. 나도 너한테 언제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었거든. 이게 당황스럽다고 하거나 싫다고 할까봐 차마 말을 못했지. 근데 이제는 말 안 하면 너 못 잡을 것 같아서 그래. 그렇게까지 말하니 나도 진지하게 생각해볼게. 말이야 생각해본다고 했지만 진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엄마와 여동생 말이라면 무조건 앞뒤 안 가리는데 결혼해서도 그런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안 그래도 결혼하면 아무리 잘 지낸다고 해도 시댁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남편이 제 말을 안 들어주면 어떡했어요. 그런 이유들로 저는 결론을 내지 못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가 결혼 대답을 안 한다고 밥도 안 먹고 끙끙 앓는다는 거였어요. 같은 회사를 다니는 남자 동료분이 저한테 말해줘서 알았어요. 명호 착하잖아요. 은선 씨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여동생이 좀 오빠한테 어리광을 잘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은선 씨 사귀면서 뺏겼다며 투정을 좀 부렸나 본데 명호가 잘 컨트롤할 거라고 생각해요. 살면서 누가 이렇게 좋아할 일 많지 않잖아요. 결혼한 부부들도 다 너무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래요. 라며 저를 설득했고 저는 결국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 이야기에 오케이를 했어요. 와, 진짜 너무 꿈만 같다. 이거 현실이지? 내가 정말 잘할게. 고맙다, 은선아. 그 사람은 울먹이면서 제 손을 잡고 좋아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셨어요. 제가 집에 남자 여동생이나 엄마 이야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제 표정이나 분위기로 어느 정도 짐작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약혼부터 하자고 강하게 주장하셨죠. 제가 아직 대학을 졸업하기 전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면서 결혼은 제가 졸업한 다음에 천천히 날짜를 잡자며 그렇지 않으면 결혼 허락을 못하겠다고 하셨어요. 남자 부모님은 의외로 순순히 그러자고 했어요.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약혼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있었지만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안 하고 바로 결혼하는 분위기가 생겼거든요. 남자 부모님은 어쨌든
격식을 차리는 게 무게감 있어 보이고 좋다고 생각하셨나 보더라고요. 저와 남자는 양쪽 집안의 가까운 친척들을 초대해서 조촐하게 약혼식을 치렀어요. 약혼 예복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남자는 친척들 배웅 간다고 자리를 비웠더라고요. 그때 남자 여동생이 저한테 오더군요. 그러더니 첫마디가 언니, 옛날에 별명이 공주였다면서요? 내가 좀 알아봤거든요. 우리 오빠한테는 공주짓 하는 거 어림없어요. 조심해요. 내가 지켜볼 거니까.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연락이 되는 초등학교 동창이 없는데 어디서 뒷조사라도 했나 싶어 불쾌하기까지 하더군요. 남자는 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걸 맞추겠다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부터 이미 저희 앞날은 예견됐던 것 같아요. 남자가 돌아오자 그 사람 여동생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며 훌쩍대기 시작했고 남자는 여동생을 차 타는 데까지 데려다주고 곧 오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여동생이 우는 통에 같이 차를 타고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침대에 눕혀서 재우기까지 했다네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하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저를 먼저 생각하겠다고 한들 그게 하루아침에 고쳐지겠어요. 여동생이 많이 따른다는 건 그만큼 좋은 오빠라는 뜻이니 앞으로 잘 조정해 나가보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제 졸업식이 되었고 남자는 당연히 자기가 와서 우리 가족에게 밥을 산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졸업식에 여동생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여동생이 평범한 사람이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오히려 잘 됐다고 더 챙겨주고 제가 선물이라도 사줬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여동생이 어떤지 뻔히 알면서 같이 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조용히 남자를 불러서 따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같은 날 소영 씨를 꼭 데려와야 해? 엄마 아빠 있는 데에서 실수라도 하면 어쩌려고. 소영이도 같이 꼭 축하해주고 싶다고 해서 온 건데 좀 섭섭하려고 하네. 우리 소영이가 무슨 실수를 한다는 거야. 철없어도 눈치 없는 애는 아니야. 그리고 아직도 소영 씨라고 하면 어떡해. 이제는 아가씨라고 해야지. 라며 오히려 제 속이 좁다고 하는데 기분이 팍 상하더군요. 아, 이 남자는 자기 동생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저는 마음을 졸이며 그 사람 여동생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학사모를 쓰고 사진을 찍을 때에도 여동생은 저와 그 사람 가운데에 끼어들었죠. 그런 거야 모른 척 넘어갈 수 있었어요. 문제는 학교를 나와서 식사를 하러 갔을 때였어요. 저마다 먹고 싶은 음식들을 골라서 주문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식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뜬금없이 남자 여동생이 제 별명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새언니가 너무 곱게 큰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애 언니가 새언니랑 같은 초등학교 다녔다는데 완전 공주로 학교에 소문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새언니 좀 공주 같은 데가 있거든요. 새언니 사회생활하기 힘들면 어떡해요? 그냥 회사 다니지 말고 신부 사업이나 하다가 우리 집 오는 것도 방법일 것 같네요. 저는 진짜 황당하고 화가 나서 얼굴에 열이 확 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엄마 아빠가 상처받으실 게 걱정이 됐어요. 안 그래도 제가 어릴 때 따돌림 당한 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셨던데 저런 이야기를 그렇게 꺼내다니 그 무신경함에 고개가 절로 저어졌죠. 남자도 당황했는지 저희 가족 눈치만 봤고 엄마 아빠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아빠가 조용히 말씀을 하셨어요. 어릴 때에는 누구나 다 공주처럼 왕자처럼 자라는 거야. 집에서 딸은 공주고 아들은 왕자인 건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 우리 은선이는 외동이라 우리가 더 신경을 썼던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자기 일에 열심이고 남들한테도 두루두루 잘하는 애라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네. 사돈 아가씨가 우리 은선이 걱정해주는 건 정말 고맙네. 그런데 누군가의 눈에는 사돈 아가씨도 은선이 못지않게 공주로 보일 수 있다네. 지금도 보면 옆에서 오빠가 숟가락젓가락 다 챙겨주고 물도 따라주고 냅킨으로 이까지 닦아주지 않나. 장인장모 될 어른들이 있고 자기 약혼녀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말이야. 아빠는 전혀 화내지 않고 조곤조곤 말씀하셨고 남자는 그제야 아차 싶은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쳐다봤어요. 아빠 말을 들은 여동생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저희는 화장실이라도 가나보다 했는데 음식이 나오고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대로 집으로 가버린 거였어요. 자네 여동생이 우리 은선이한테 공주라고 할 입장이 아닌 것 같네. 은선이가 어디 어른 있는 자리에서 저러는 거 본 적 있어? 졸업을 축하하러 왔다면서 자기 기분 상했다고 이러고 가면 은선이는 뭐가 되나? 라며 엄마는 조심스럽게 남자를 나무랐어요. 남자는 죄송하다고 계속 사과를 했고 저도 그날은 그 사람과 더 시간을 보내지 않고 부모님하고 집으로 왔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남자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소영이가 어쩌다 보니 말 실수를 좀 했나 본데 이제 대학생인 애가 알면 뭘 알겠어. 근데 사돈분들이 얼마나 망신을 줬으면 애가 밥도 안 먹고 누워서 끙끙 앓리? 어린 게 얼마나 놀랐으면 그래. 저희 부모님 심한 말씀 안 하셨어요. 오히려 소영씨가 제 어릴 때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와서 신뢰되는 말을 한 건데요. 그리고 대학생이면 그 정도 예의는 알아야죠. 어머, 넌 예의를 알아서 지금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이렇게 말 대답하니? 안 되겠다. 안사돈 좀 바꿔라. 엄마 잠깐 나가셨고 아빠는 제 졸업식 끝나고 회사 가셨다가 안 오셨어요. 라고 하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좀 있다가 남자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이럴 땐 은선이 네가 죄송하다고 하고 일이 커지지 않게 해야지. 무슨 이빠른 말을 했길래 엄마가 화나게 만들어. 소영이도 그래. 이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좀 더 관대하게 봐줄 수도 있잖아.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이 소영 씨한테 심하게 한 것처럼 말씀하시잖아. 근데 오빠도 봤듯이 우리 부모님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가족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럼 소영 씨처럼 그렇게 무리하게 해도 돼? 아직 우리 결혼 전인데. 소영이 원래 어리광 많고 막내라 그래. 형제가 없어서 그런 걸 모르는 거야? 말을 좀 이상하게 하네? 왜 뭐든 내가 외동딸인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저는 기분이 더 상해서 전화를 끊었고 이 결혼을 꼭 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약혼을 깨는 것도 괜히 남들 눈치 보게 되고 사람들 구설수에 오를까봐 신경 쓰였어요. 그래서 쉽게 약혼을 파기하고 결혼하지 않겠다는 말을 할 수 없었죠. 저는 4학년 2학기 때 취직이 확정돼서 졸업하고 바로 출근을 시작했어요. 남자는 이제 결혼식 날짜를 잡자고 조르더군요. 저도 그래야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아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미루고 있었어요. 회사에 들어와 보니 의외로 일하는 게 저랑 잘 맞아서 재미있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하면 얼마 다니지 못하고 관둬야 할 것 같아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년만이라도 일을 하고 결혼을 하면 좋겠다는 말을 하려고 했죠. 입사해서 일을 익히느라 바쁘게 3개월 정도를 보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점심을 먹고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제 가방이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올려져 있고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이 막 어지럽혀져 있더라고요. 내 가방 왜 이러지? 누가 지나가다가 떨어뜨렸나? 아니야. 아까 어떤 아가씨가 와서 은선씨가 새언니라고 다 뒤지더니 이렇게 해놓고 갔어. 대리님 말에 저는 놀라서 물건부터 확인해봤어요. 제 신용카드하고 비싼 립스틱이 없어졌더라고요. 남자 여동생은 휴대폰이 없어서 남자한테 전화를 했죠. 아, 회사는 내가 알려줬어. 나한테 온다는 걸 내가 외근 때문에 못 만날 것 같다고 하니까 니네 회사 알려달라고 하더라고. 소영이가 오늘 친구들하고 쇼핑하기로 했는데 용돈이 떨어졌대. 걔가 쓰면 얼마나 쓰겠어. 카드 명세서 나오면 내가 돈 줄게. 이건 엄연히 도둑질이야. 카드에다 남의 립스틱까지. 소영씨는 늘 이런 식이고 오빠는 항상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일 거야? 도둑이라니 말이 심하네.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곧 친형제처럼 지낼 텐데 이런 것 하나도 이해 못해줘. 진짜 이럴 때마다 번번이 가족이니 친형제 타령하면서 나한테만 이해를 하라고 그러네? 이게 이해할 일이야? 말이 안 통해서 정말 답답하다. 나 일 때문에 바빠. 너도 회사잖아. 일이나 하자. 전화를 끊은 저는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여동생이 전화 남자를 자기 통장으로 알고 자기 원하는 걸 다 해달라고 하면 곤란하니까요. 저는 다음날 월차를 내고 카드 회사를 갔다가 여동생 학교를 찾아갔어요. 아침에 수업이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저는 강의실을 찾아갔고 수업이 막 끝나 짐을 챙기는 남자 여동생에게 갔어요. 소영씨, 어제 나 없을 때 회사에 와서 내 카드랑 립스틱 가져갔죠? 내가 카드 회사에 확인해보니까 한도까지 썼던데 나는 이거 못 갚아줘요. 그러니까 당장 가서 환불해요. 립스틱은 버리던지 쓰던지 알아서 해요. 어차피 안 갚으면 언니 신용불량 되는 거잖아요. 신용불량자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럼 내가 소영씨 이런 짓 한 거 학교에 알려도 돼요? 지금 조교한테 가서 말해도 되면 그렇게 하고요. 아니, 어떤 새언니가 남편 될 사람 동생이 돈 좀 썼다고 사람을 도둑 취급해요. 어떤 예비 시누이가 오빠 아내 될 사람 회사에 와서 말도 안 하고 신용카드를 가져가서 한도까지 긁고 다녀요. 내가 지금 여기서 소영씨 기다리는 친구들한테 물어볼까요? 그러자 남자 여동생은 얼굴이 빨개지도록 씩씩거리더니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하고는 분한 표정으로 먼저 가버렸어요. 그런데 일은 수습되지 않고 더 커지고 말았어요. 그날 저녁 엄마와 제가 만나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남자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니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엄마랑 같이 시내에 있다고 했고 남자 어머니는 꼬치꼬치 묻더니 유리가 있는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 나타났더라고요. 남자 어머니는 갑자기 제 앞에 돈다발을 던지듯 놓더니 여기 소영이가 쓴 돈 있다. 곧 시집오래가 아가씨 학교까지 찾아가서 망신 주고 협박하는 건 무슨 법도냐? 안사돈도 잘 들으세요. 자식 교육 이렇게 시키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지만 시댁에 어떻게 해야 할지 최소한의 예의는 가르치셔야죠. 어떤 예비 며느리가 시댁 식구 망신을 주고 다녀요. 그것도 나이 어린 남편 동생한테. 더 귀한 줄 알고 조심해야지. 라고 일방적으로 퍼붓고는 씩씩대며 가버렸어요. 백화점 1층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우리 모녀를 쳐다봤고 엄마와 저는 민망해서 일단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저는 그날 마음속으로 약혼을 깨버리겠다고 결심했어요. 물론 부모님한테도 남자한테도 말은 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런 꼴을 봤으니 부모님도 제가 약혼 파기한다는 말에 반대하시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이런 와중에 남자는 눈치도 없이 우리가 살 집을 구해서 자기가 먼저 이사를 들어가 있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남자 여동생은 회사에 오더니 당당하게 저를 불러내서 다른 카드를 달라고 하더군요. 엄마가 전에 내가 쓴 거 돈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난 새언니한테 아직 용돈 한 푼 못 받아본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자 남자 여동생은 제 손에 있던 지갑을 빼앗아 다른 신용카드를 꺼내서 흔들며 잘 쓰겠다고 놀리듯 말하고 가버렸어요. 남자는 자기 여동생이 그런 걸 다 알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을 자기 회사랑 가까운 데에 얻겠다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했어요. 얼마 후 남자 여동생은 중요한 선자리에 나가게 됐어요. 남자 어머니가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어렵게 마련한 좋은 집안 남자라더군요. 상대는 검사고 집안이 다 법조계 인사라고 했어요. 대학 졸업 전에 만나게 해서 졸업하면 바로 결혼시킬 생각인 것 같았어요. 남자 여동생은 선보러 가기 전 정말 황당한 짓을 했어요. 선볼 때 입을 옷하고 구두를 사면서 저를 불러 결제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새언니가 아가씨 선보러 가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죠. 그럼 나는 친구들 만나기로 해서 먼저 갈 테니까 결제하고 들어가세요. 저는 말없이 결제를 하며 남자 여동생이 신이 나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제가 순순히 당해준 건 다 생각이 있어서였어요. 휴일날 저는 시내에 있는 특급 호텔의 커피숍으로 향했어요. 커피숍 한쪽 구석진 자리에서 남자 여동생이 선을 보고 있었죠. 옆에는 남자 어머니도 있었고요. 맞은편에는 맞선 상대와 어머니가 있고 소개해준 사람도 있더라고요. 얌전한 척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웃는 남자 여동생을 보며 속으로 기가 찼어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 앞으로 갔죠. 남자 여동생과 어머니는 놀라서 저를 보더군요. 아니, 네가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냐? 제가 여기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서요. 남자 어머니 말에 대답을 하고 저는 테이블 위에 카드 명세서들을 쫙 올려놨어요. 이게 그동안 소영씨가 제 카드 일방적으로 가져가서 쓴 거예요. 저번에 어머니가 소영씨가 쓴 돈 백화점에 있는 제 앞에 던져놓고 간 거 말고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너 참
농담이 너무 지나치다. 남자 어머니가 얼굴이 하얘져서 쩔쩔매며 상대 어머니 눈치를 보더군요. 농담 아니에요. 저 소영씨가 마음대로 카드 가져가서 쓰는 바람에 전 카드 3개 다 쓰지도 못해요. 저 없는 자리에 와서 말없이 가져가기도 해요. 남자분 직업이 검사라면서요. 이런 경우는 절도에 해당되지 않나요? 맞선을 보러 온 남자와 그 어머니는 차가운 표정으로 굳어져 있었어요. 저는 거기다 더해 쇼핑백에 있던 물건들을 테이블 위에 쏟아 부었어요. 이건 그동안 소영씨가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가져간 물건들이에요. 머리핀, 목걸이, 지갑, 화장품, 가방. 종류 안 가리고 가져가서 망가지면 버리듯이 저한테 도로 갖고 오거든요. 이것도 다 물어내세요. 저 결혼 안 할 거니까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남자 어머니가 놀라서 고개를 번쩍 들며 저를 쳐다봤어요. 약혼 파기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손가락에 끼고 있던 약혼 반지를 빼서 테이블 위에 놓고 맞선 남에게 마지막으로 경고를 했어요. 잘 생각하세요. 지금 저렇게 순진한 척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소영씨 다른 남자들 꽤 많이 만나고 다녔어요. 소영씨 친구들도 다 아는 사실이니까 뒷조사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소영씨 오빠라는 사람하고 둘이 서로를 얼마나 아끼든지 데이트하다가도 서로 부르면 상대방 내팽개치고 가버리니까 그것도 잘 알아두시고요. 아니에요. 얘가 지금 우리한테 앙심을 품고 저러는 거예요. 저 말 믿지 마세요, 안사돈. 남자 어머니가 수습하려고 애를 썼지만 이미 상대방들은 싸늘하게 변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나오기 전 먼저 커피숍을 떠났고요. 이 사실을 안 남자가 저한테 밤새 전화를 했지만 전 받지 않았어요. 다음날 회사에 가니 남자가 아침부터 저를 찾아와 불러내더군요. 제가 카페에 들어가자마자 남자는 저보고 일방적이라며 따졌어요. 아니, 약혼을 파기해도 나랑 해야지. 남의 선자리 가서 그러는 게 무슨 경우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래, 그깟 일들로 꽁하고 있을 거면 나도 결혼 안 해. 근데 이러는 거 아니지. 매너 좀 장착하고 살아. 어디다 대고 매너 소리를 해. 난 당신 동생이 한 대로 돌려줬을 뿐이야. 우리 엄마 아빠 있는 데서 무례하게 군 거, 마음대로 카드 가져가서 다 쓴 거, 당신 어머니 사람들 다 있는 데 와서 돈다발 꺼내며 망신 준 거, 당신 여동생 나 불러내서 자기가 산 거 계산하라고 한 거, 지금 이게 자기 오빠이고 아들하고 결혼할 사람한테 할 짓이야? 그 집은 며느리를 원하는 거야, 호구를 원하는 거야. 내가 이 말 당신 회사에 가서 공개적으로 다 해볼까? 누가 망신당하는지 한번 해볼래? 제가 큰 소리로 말하자 주변 사람들이 다 남자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저는 그런 남자 앞에 그 사람이 유일하게 선물했던 가방을 내놓았어요. 여기, 이거 하나 사주면서 얼마나 벌벌 떨었어? 근데 여동생이 내 돈으로 명품 쇼핑하는 건 하나도 안 아깝다는 거잖아. 이런 치사한 선물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고 사는 동안 다시는 만나지 말자. 제가 이성적으로 차분히 말을 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자 남자는 제 손목을 꽉 잡더니 못 간다고 하더군요. 제대로 사과하고 가. 어디서 이렇게 제멋대로야? 그러자 옆자리에 있던 여자 두 분이 남자에게 제멋대로는 그쪽 같은데요? 그 손 놓으세요. 들어보니까 잘한 것도 없으면서 왜 여자한테만 그래요? 라고 하니 다른 사람들도 호응했어요. 맞아. 남자들 저러는 거 너무 웃겨. 자기 여동생만 감싸는 거잖아. 아니, 아무리 새언니라지만 마음대로 카드 가져가는 게 어딨어? 그거 철도야, 철도. 신고해요, 아가씨. 아가씨가 너무 착하네. 맞아요. 그리고 저런 사람들 상종도 하지 마세요. 남자는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결국 그 자리를 벗어나더군요. 어딜 그냥 가. 당신이 마신 건 당신이 계산하고 가. 제가 그렇게 말하고 먼저 나가자 사람들은 저한테 잘했다며 응원을 해줬어요. 남자는 자기를 망신 줬다며 몇 번이고 사과하라며 전화를 했지만 저는 그때 이후 일체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화가 난 엄마 아빠가 남자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저한테 전화하고 찾아오는 걸 그만뒀어요. 그렇게 저는 지긋지긋한 사람들을 끊어냈고 한동안은 결혼의 결자만 들어도 몸서리를 쳤죠. 평생 결혼 안 할 생각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인연이 있다고 5년이 지난 후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그 사람과는 비교도 안 되게 괜찮은 남자예요. 물론 살다 보니 싸우는 날도 있고
화도 내지만 이 사람을 만나려고 내가 그렇게 큰 액땜을 했나 보다 생각할 정도로 좋은 사람이에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만약 나쁜 일을 겪으셨다면 앞으로 정말 좋은 일이 생길 거라서 액땜을 했다고 생각하시고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해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